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대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가 됐죠. 도대체 이 사건, 이런 사건들 끊임없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군대 안의 성범죄 사건,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밤을 샜어요. 방금 전까지는 신나게 얘기하더니. 밤을 샜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기자회견도 있고 해가지고 네. 준비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밤샌 얼굴 치곤 너무 말끔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기자회견이 있었군요. 네, 기자회견 때문에 약간 제가 분장을 좀 이렇게 하고 왔더니. 잘하셨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데 매번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군대 안의 성범죄. 어제 현역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대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우선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육군 제11사단 예하에 있는 여단입니다. 계급은 이제 대령이고 네. 임모 대령인데요. 육사 47기입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부관도 했던 사람이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부대 뭐 하냐면 이분이 이제 그 여단장으로 있는 부대는 도하 강을 건너는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훈련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배 같은 게 막 이렇게 상륙해서 적진 쪽에 있는 강 쪽을 이렇게 엄호하고 거기에 이제 다리 같은 것들을 놔서 이제 장갑차나 탱크가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 부대 여단장이면은 뭐 대령급이지만은 육사 엘리트고 잘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긴급 체포됐는데 현역 여단장이 대령이 성범죄로 긴급 체포된 것도 사상 유례없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헌병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어제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다른 성범죄를 조사하다가 네. 어떤 소령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그 피해자에게서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령 말고 네. 이 대령이 네. 다른 부사관도 예. 성폭행을 했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예.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네.
과거 같으면 봐주기식으로 갑니다. 네. 소환해서 대질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속 안 시키고 그런데 일단 긴급 체포했어요. 네. 이 소령은 대질에서 좀 문제가 이제 서로 말이 조금 안 맞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령은 상당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와서 그냥 체포해서 네. 갔기 때문에 아마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사실은 헌병의 속성상 네. 이렇게 엘리트 장교를 확실한 어떤 구속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는 네. 긴급 체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다 돼서 네. 체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상은 뭐 구속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헌병이 나름대로 좀 과거와는 달리 좀 의지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막 정보도 주고 네. 또 뭐 방어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남기고 네. 그리고 또 여군을 또 공격하는 그렇죠. 시스템으로 가죠. 왜 뭐 따라갔느냐. 지금 여기 성폭행 장소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관사로 관사에서 불러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가해자는 네. 화간을 주장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합의하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또 똑같더라고요. 네, 매번 되풀이되는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화간이 돼버리면 사실상 지휘관계상 네.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군이 비난받을 소지가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직까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뭐 여가부도 있고 우리 성폭력 특례법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 정조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소위 말해서 형법에서 네. 이 강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놨고 그리고 정조에 대한 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과 없어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 사회에서 여군에 대한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네. 그리고 진급에서도 사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 17사단 성추행 사건을 보면 네. 그 피해자도 사실은 다른 가해자를 피해서 일시 피난 간 곳에서 다시 2차로 네. 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같은 부대에서 같은 독신자 숙소를 쓰는 두 여하사를 하나는 소령이 하나는 대령이 네. 이렇게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피해자들이 잘 나서려고 하지 않죠. 여성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장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덜한데 네.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인원이 나눠집니다. 네네. 물론 이제 뭐 장교도 단기 뭐 5년차 뭐 전역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인사고과에서 당연히 이제 배제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이제 여군의 부사관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졌거든요. 과거하고는 달리 취업난 때문에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군인이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급 페이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여군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찰 공무원이 있고 소방 공무원이 있고 교정 공무원이 있는데 제복 입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월등히 처우가 좋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하고 다 합쳐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셉니다. 군인 연금이 네, 세다 군인 연금 이거죠. 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술자리에서 어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려도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인사 평점을 네. 지휘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의 뭐 그런 문제 제기는 항명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항명이라니요. 성범죄가 어떻게 항명?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한다니까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지휘관이 딸 같아서 아니 보세요. 그 골프장에서 네. 캐디를 딸 같아 가지고 만졌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박희태. 그러니까는 하물며 그 민간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의 맞선 의원을 지낸 국회의장 출신이 그런 인식을 가지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에서요 사단장은요
거의 봉건 영주입니다. 봉건 영주. 예, 제후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의 국방부 장관은 이제 뭐 왕에 비유한다면 네. 이제 사단장이나 군단장은 이제 봉건 영주예요. 이 영토를 이렇게 딱 갖고 있는. 네. 거기서 이제 갑 중에 슈퍼갑인 거죠.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안 좋은 보직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데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추행도 하고 만지고 하는데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하니까 네. 계속 갈구는 거 아닙니까? 야근시키고 맞아요. 교회 불러내고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게 끔찍해서 이게 엄마들의 심정에서 군대도 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애가 혹시 여군을 간다 그러면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보면 그 관사로 불러서 저지른 범죄란 말이죠.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갔어 거기를. 부른다고 가면 어떡해. 무슨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말아야지. 아니, 부르면 가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여기 오마이뉴스에 오연호 사장님이 부르면은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이지만 네. 거기는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 군생활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사잖아요. 이거는 사적 공간인데도요. 아니,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육군 참모총장께서 김요한 참모총장이 이제 윤일병 사태 때 권오성 이제 육군 네. 참모총장 날아가고 이분이 이군 이작사령관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휘서신을 내립니다. 지침을. 그 부사관들하고 초급 장교들이 있는 BOQ 사생활에 절대 타치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위생검열이라는 미명하에 마구마구 그냥 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생검열이요. 예, 그러니까는 방 청소 제대로 되어 있나. 그걸 왜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학교 기숙사 사감도 요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사적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이후 시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병사들도 문제지만 간부들도 일과 그 자기의 그 휴식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는 공간하고요, 네. 자기 근무지하고 동일 공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잦은 회식이 있고요. 회식하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대장이 네. 오늘 뭐 회식이야 이러는데 저 집에 애 봐야 되는데 이러면은요. 거의 그런 분위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오늘 뭐 영어 학원을 가야 됩니다. 저 오늘 뭐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분위기가요. 허용이 안 돼요. 심지어는요. 부부 동반까지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권력은 부인의 권력하고 동일해요. 군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사단장이면 부인은 군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군단장한테 결제 받고 와. 이 얘기는 사모님한테 가서 결제 받고 오라는 거예요. 일선 야전에 가보면 찜질방에 일군의 여자들이 막 몰려다녀요. 보면은 이제 누워 있으면은 가관도 아닌 게 보통 우리 이제 부인들 모임 하면은 아유 누구 뭐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아무개 엄마. 네, 뭐. 근데 거기는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야 군수야, 야 인사야, 야 정훈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정훈 참모의 부인, 군수 참모의 부인, 인사 참모의 부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단장 부인이, 사단장 부인, 사단장 부인, 야 군수야 이러면은 군수 참모의 부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줌마들이. 계급이요 부인에게 세습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부부 동반 그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야 뭐 니네 부인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부인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니죠. 화장실 갔다 오는데 뭐 이렇게 쓱 만진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저쪽에 건너편에 부인이 있는데 발로 이렇게 뭘 한다든지 뭐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몰래 이렇게 손 안 보이게 해가지고 뭐 가슴 만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 아주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요 공소권 없음이 많이 됐어요. 이런 사건들이. 네, 합의 종용하니까. 합의를 종용하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의 부인을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혐의 없음. 이 대부분이 합의 본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군생활 계속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네.
군인 등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가 네. 성폭력 특례법상 신상 등록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네.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군사법원이 이렇게 본 겁니다. 1심 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를 받았으면 이건 성폭력 특례법 2조 2항에 따라서 2조 5항인가 제가 지금 조문은 2조에 따라서 성범죄에 해당되니까 신상 등록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 내렸어요. 네. 1심 보통군사법원은 그랬는데 항소를 한 거죠. 네. 고등군사법원은 아니다. 성폭력 특례법에서 얘기하는 성범죄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지 의무 없다라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맞다.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례법 우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대2 사건은요. 네. 1심에서요. 등록 의무 없다고 등록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군인 성범죄자들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들이 전역을 해서 네. 그 고지 의무에 따라 고지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건인지도 지금 통계가 안 잡혀요.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단독적으로 항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법률 적용이. 그러니까는 이게 솜방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유죄 받았으니까 전역될 거 아니에요. 연금도 이제 지불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신상 등록까지 처분하느냐 이게 온정주의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내 집 근처에 이런 성범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권리가 네.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놈들 세금 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내 딸이 2차적으로 가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상 등록, 고지 이런 것들을 법률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생명의 안전은 그냥 말로만 뭐 종북 척결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부대에서 막 정원 교육할 때 어디에서 그랬다더라고요. 임수경 의원이 종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신은미 콘서트 얘기하고 뭐 이런. 네, 뭐 그래서 아니 나는 도대체 난 웃기는 게요. 임수경 의원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을 삐라에 막 넣어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아니 북한 사람들 임수경 처형된 줄 알아요. 근데 임수경이 살아있어?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그러면은 남한 체제가 우리보다 우월하네? 이런 인식을 갖지. 네. 아니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국이 남한에 쌀이 많다는 거 언제 인식했냐면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 반대 시위하는 거 보고 아 남한에 쌀이 많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삐라 뿌리는 인간들도 좀 제정신 차려야 되는 게 뿌리려면 제대로 좀 뿌리던가. 주로 남쪽에 많이 떨어져요. 그 삐라가. 아, 이번에도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삐라를 뿌리려면 김포일대. 정말 제대로 임수경이 국회의원이 됐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남한에는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가 한창이다. 네. 쌀이 많다.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되도 않게 맨날 이상하게 임수경이 그렇죠. 있는 정당은 빨갱이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생검열이라는 이유로 독신자 숙소라고 하는 게 BOQ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데 그냥 막 들이닥쳐서 아무 네. 때나 그 사생활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성범죄는 뭐 계속 벌어질 수밖에. 이게 자고 나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냐면요, 군대 안의 성범죄가. 통제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휘 권한을 준 것은 네. 전투를 할 때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솔을 하라고 준 거지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를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퇴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된다는 생각이네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키를 다 반납해라. 그리고 여군 숙소는 비밀번호를 다 제출해라.
여군 숙소 비밀번호를 제출하라.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그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네. 검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시에 들이닥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강간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군 당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군 숙소의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사실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언제든지 그 성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전에 네. 비옥회에 자던 여군 장교를 남군 장교가 술 먹고 문 따고 들어와서 네.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 나왔거든요. 여군이. 네, 여군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야.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나쁜 놈을 벌했겠죠. 아니요. 아버지가. 없던 일로. 에? 조용하게. 아버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이게 자기 딸이 상처받고 엉망진창되고 군생활 못하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딸이라는 옛날 미국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장군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덮어버려요. 지금 영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래서 덮어버리고 나중에 딸이 막 그 다른 남성들과 막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러 막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건인데 그 김은중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김은중이 아버님이 김척 장군님 아닙니까? 군단장 출신인데 쓰리스타죠. 예. 군에서 쓰리스타면 엄청난 권력입니다. 예. 육군이 8개 군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8개 군단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그러니까는 동기들이 전화 와가지고는 너 잘 알지 않느냐. 군대. 왜 그러냐.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는 순간 자기는 왕따 당하고 바보 되고 진실은 멀어지고 이상한 격가지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정말 그 인권단체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요 사실상 이제 사법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군사법 체계.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간에서도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잘 관찰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민간 법정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법정에 이야기하면 진술권을 많이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하고의 합의나 네.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사들이 챙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형법의 특성상 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가 형벌권을 대신 행사해 주는 거죠. 검사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네. 가해자에게 죄를 많이 주는, 죄를 입증하는 시스템인데 군은요 심한 게 피해 여성들에게 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에 연락이 오거나 하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그 피해자 국선 법률 대리인 제도가 있어서 국선 변호인 법률 대리인을 붙여요. 그러면은 이 법률 대리인이 공판 모니터를 하죠. 네. 그리고 공판 기록도 다 보고 혹시 뭐 거짓말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의견서도 제출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 진술권도 보장을 해주고 보장해서 행사 이제 하면은 이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서 나와서 진술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손들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군사법원은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법률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군대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개입해가지고는 이거 왜 안 합니까 하면 그제서야 법무관 하나 붙이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법무관도요 문제가 뭐냐면 계급이 중위 뭐 이런 애들이 사법연수원 갓 졸업하고 나서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정의감에 불타는데 그 정의감은 나는 좀 다른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자폐적 정의감만 법무관들이. 예, 법무관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배운 대로 안 하고 네. 이상한 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딴지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붙어요. 뭐가 뭔지 모르죠. 저쪽은 이제 막 가해자들이 대형 로펌 막 뭐 계급이 높을수록 대형 네. 로펌 변호인들 막 쪼르르 붙여가지고는 막
또는 정관예우 막 장군 출신 네. 법무관들 막 붙여가지고는 막 방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검찰관은 사법연수원 졸업해서 대위 정도 되는 애고 저쪽은 원스타, 투스타 달던 베테랑 변호사고 네. 또는 대형 로펌이고 이쪽에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도토리 키재기고 지네끼리 뭐하니까 그러니까 판사까지도 도토리 키재기인 거야. 그러니까는 대위 이런 애들이 군판사로 와가지고는 눈만 껌뻑껌뻑 하고는 뭐 공판 진행도 제대로 못하고 재판장은 사단장이 임명한 심판관 아무 법률 지식이 없는 아저씨 와가지고는 법봉만 앉아 있고는 가만히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고는 이쪽에 막 뭐라 뭐야 그러면 이게 거의 원님 재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피해자가 이런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검찰관이 통보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죄를 주기 위해서 뭐 막 더 얘기 듣고 공판도 뭐 언제 하니까 와서 듣고 뭐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해라. 뭐 증인 신문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네. 사법연수원에서 월급 줘가면서 별정직 5급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길러내는 거예요. 그거 밥 먹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자식도 와가지고는 제대로 군복무를 대신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교니까 띵까띵까 노는 거야 그냥. 맨날 야정에 가가지고는 뭐 대충 일하고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고. 한 80%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걱정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은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군에서 네. 그 함장이 네. 평택 2함대예요. 그러니까요. 함장이 인천함이죠. 그 술집에 나와가지고는 여군 대위를 막 이렇게 2명을 그 보다 못한 그 술집 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고객인데 그 평택암 앞에 군인들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참 이렇게 신고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고객을 뭐 너무 하거든 봐도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을 제가 가봤어요. 이 평택 2함대를 병문의 혁신위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함정에 가서 여군들을 따로 모아서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그 중에 피해자가 누군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제 티는 안 내고. 이제 같이 이제 여군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군들 불만이 그런 겁니다. 피해 사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서비스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를 했으면 징계를 어떻게 했고 재판을 해부했으면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되며 형을 얼마 받았고 얘가 무슨 변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준대요. 자긴 답답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법 서비스가 개판인 거죠. 결국은 갑질하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그 가운 하나 입고는 와가지고는 가발 하나 뒤집어 쓰고는 아니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 재민주권주의를 우리가 헌법 1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아니 재민주권주의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법정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왕권 신수를 믿는 것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는 사법 서비스가 엉망인 거예요. 그 사법 서비스의 기본은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써 공판은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된다고요. 피해자한테도 그런 것들을 얘기해줄 의무가 법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안 해줘요. 불만인 거죠.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하면 우르르 그냥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때로 모아놓고 그러면은 남자 장교들하고 간부들 하는 소리가 아 오늘 좀 가서 좀 자겠다. 아 좀 쉬겠네.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화상으로 지휘관 회의를 육군 참모총장이 매번 갔잖아요.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뭘 논의하는 겁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김요한 총장도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전문가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제도적 연착륙은 간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병문안혁신위원회 과제 중에서 이 성범죄와 이것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왜냐? 그 많은 그 위원들 중에
그 병영문화혁신위원, 병영문화혁신위원 전문위원들 중에서요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전문가가요 여가부의 과장급들 외에는 안 들어왔어요. 위원 구성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의제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격가지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김행 원장이 있는 그 뭐 어디예요? 그 양성평등진흥원 거기하고 국방부하고 MOU 체결합니다. 여기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인권교육 MOU를 체결했거든요. 거기가 그런 전문 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거기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 지난번에 와가지고 뭐 자문회의 와달라 그랬는데 공문 보내세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난 참내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인권교육이라든지 어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비군 훈련 가서 사람들 졸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방위 훈련 가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요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얘기할 때 참여할 그러니까는 피교육생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교육생이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너 지켜봐라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피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소규모 단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여형 교수 기법을 통해서 각자가 발표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병역 내의 어떤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본인이 느끼는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서 전문가가 포인트들을 집어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문가는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속에서 잘못되는 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이렇게 점검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강의 형태로 가게 되면요. 피교육 교육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점령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디펜스 해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 군대를 말이지 반인권 집단으로 뭐라? 뭐 성폭력 가해자 집단을 뭐라 이 인식이 딱 팽배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서 강의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 개새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왜 왔어? 저 저기 왜 왔어? 실제로 해병대 이사단에서 그 인권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한국 인권 행동 오한호 사무총장을 부른 거예요. 대구에 계시니까 갔대요. 갔더니 왜 임태훈 소장을 부르지 날 불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 과격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 내가 과격하죠 좀. 왜냐하면은 과격할 수밖에 없어요. 인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진료권 침해 행위는 이적 행위다. 과격하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진료권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인권 침해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한 행위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민구 장관께서 하셨어. 공식적으로. 내 멘트 땄어 해가지고 로열티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하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심각한 자폐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휘관으로서 병법에 나오는 대로 군대를 유지하고 가는 거. 병법에 보면은요. 잘해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잘해주는 장군을 보고 어머니가 울었다잖아. 우리 애 죽겠구나 전쟁 나가서. 왜? 이 사람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거니까. 때리거나 잘못해주면 에이씨 그러면 뒤에 찔러버리지. 그러니까요. 그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훈련을 하는 것과 가혹행위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사적 공간에서 마음대로 그냥 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인식이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 군은 봉건 시대에 군대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나온 대책이라는 게 성군기 위반 사고를 뿌리 뽑는다면서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사고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군기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을 해서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에 지금 구조를 보면은 군 수사기관도 좀 각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니까요. 뭐 심각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수사관들 접해보면 수사관들의 의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헌병대에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사단에 가면.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에 가면 사건이 많아요. 많죠. 경찰은 밥 먹고 이제 수사경과라는 게 따로 있죠. 형사, 수사과, 교통 뭐 이렇게 수사경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수사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보통 20년 차도 있고 15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1년 차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연차대로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군은 가보면요, 사건도 별로 많지 않고요. 그 사단에 수사과장 하나, 수사관 하나 뭐 이렇게 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리고 이 경찰은요, 그 수사 경과에 계속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뭐 심화 과정, 뭐 과학 수사부터 시작해서 쭉 배워요. 지능 네. 범죄부터 시작, 컴퓨터 범죄, 뭔 범죄, 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뭐 성폭력 관련해서 여천 개가 따로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분야별로 이제 심도 있게 네. 이 수사 경과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헌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모르는 거야. 피해자한테 무슨 질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평소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마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한 공간에 놓고 대질 신문을. 야, 그거는 교육 안 받아요?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PTSD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은 사람을. 그 가해자랑 붙여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때도 목격자하고 분리하지도 않고 완전히 네.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념이 없는 거죠.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왜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예. 네. 근데 이게 참 이거 약간 맹구 같다. 이게 뭔지 모르고 막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막 열심히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잘못된 것인데 그건 누군가는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일깨워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군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난리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병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기무는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무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 파트별로. 야전에 기무 부대가 나가 있는데 여기는 사단장이나 지휘관의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기무 사령관이 다 관장을 해요. 네. 근데 헌병은 누구한테 붙어 있냐면 이 지휘관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헌병 대장, 네. 헌병 누구의 지휘를 받냐, 체포영장 발부받, 뭐 긴급 체포하고 이런 건 다 사단장 사인을 받아야 결재를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은 정결 처리를 요즘 많이 하긴 하지만 법무참모한테 네. 그것도 사단장의 권한입니다. 모든 참모, 그러니까 군의관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까지. 네. 그러니까는 전 이거를 법무도 떼내야 되고 네. 헌병도 떼내야 되고 의무도 떼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는 군의관을 의무사령관이 다 관장해야 되고 전문가니까 네. 의사니까 법무관리관이 모든 야전에 있는 그 법무관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사단장은 군의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필요하죠. 예. 그리고 헌병대도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네. 일괄적으로 다 관장하게끔 인사 발령부터 시작해서 네. 배치까지. 물론 이제 헌병 안에도 수사경과가 있고 경비가 있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파트만이라도 네. 분리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단장의 입김하에 놓여 있지 않게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경찰하고 교류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높이는 거죠, 퀄리티를. 네. 왜냐하면요, 전쟁 나면 이런 사람들이 계엄하에서 수사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게 그럴 것 같네요. 지금 큰일 나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 것 같은데. 장윤선의 팟짱.
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군대 안에 많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위에서는 그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는 뭐 원아웃 제도도 만들고 뭐 원스톱 서비스도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전군 밑으로 내려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있고 좀 이제 드네요. 그렇게 헌병병과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손실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네. 때는 자긍심이 높고 자기 직업적 프라이드가 높아야지만이 그 병과가 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떠나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복 입은 어떤 군인 시민으로서의 자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질의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안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그냥 고인물은 썩고 이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바뀌려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접촉면을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천정배 장관 있을 때 법무장관 할 때 그 네. 교정에서 그 불육과 직원이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요? 불육과 직원이? 아니요, 여성 여성이. 재소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저 교도소 서울구치소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네. 법무부 장관이 혁신안을 내놨어요. 뭘 내놨냐면 교정 시민 옴부즈만 그리고 성폭력 모니터단 그리고 교정 행정 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이분들에게 네. 그 출입증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도 그때 교정 시민 옴부즈만 했거든요. 네. 그 이 증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구금 시설은 그 군대보다도 더 엄격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3중의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재소자를 만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배석 없이 재소자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석자 없이. 네, 배석자 없이. 교도관은 위험 상황이 있나 없나만 밖에서 유리로 볼 뿐 우리 대화를 못 들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그만큼 있는 거죠. 네. 그 이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교도관들은 자기 교정 행정에 매진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 여부는 이분들에게 좀 판단을 맡겨서 네. 문제의 완충 지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모니터단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뭐 군사법 모니터단 만들기로 지금 병원혁신위원회 넣어놨긴 한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장관께서 좀 모니터단을 여성 단체들하고 네. 같이 좀 결성해서 이분들에게 부대 출입할 수 있는 증도 좀 줘서 네, 권한을 줘서 권한을 주고 재판 모니터링도 하게 하고 네. 피해자들을 상담해서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어차피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고 네. 이 성폭력 상담소들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가 네. 상담소들이에요. 네.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들이고.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요. 15평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그 이수증을 그 100시간 이상 그 이수를 해야 되고 소장은 그 이수한 다음에 그 유관 기간 5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분들이 도와주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기 지역적으로 많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도 많이 들어가긴 네. 해요. 근데 교육만 하고는 또 이런 AS가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군이네. 근데 이번에 군 인권 옴부즈만 하기로 했잖아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네네. 안으로. 네. 이런 것들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하세월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4월에 국회에 네. 그 군인권 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위원회 4월달에 활동이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4월달에 아마 안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안과 개별 의원안과 국방부가 성안한 것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입법 청원한 것들 네. 이 사자 구조가 이제 좀 논의되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번 4월 국회에서? 4월 국회에서 모르죠.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게 논의돼서 통과되지 않으면 네. 하반기는 총선 체제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병역문화 혁신 뭐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우리 그 군에 자식을 보낸 국민들 그리고 앞으로 보낼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안 한 당이나 네. 의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군 안에서 여군에 대한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 심각한데 사실 이게 남군들도 사실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남군들도 대상이죠.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들도 대상이 되고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를 얼레벌레 그냥 또 터졌어. 귀찮아.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져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성범죄 그리고 이제 폭력 이런 것들이 전부 예방이 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잘 몰랐고 네. 그리고 이것이 도입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것도 사실상 그 한국 입법, 사법, 행정 체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뭐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제도입니다. 네. 근데 굳이 끼워 맞추자면 약간 암행어사 제도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유럽은 이미 이제 그 독일의 나치를 보면서 또 그 이전에 북유럽이 이미 옴부즈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치 독일을 도망가서 북유럽 망명 간 지식인들이 네.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 제도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나치 패망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 제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국방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회는 재미나게도 중첩적으로 그런 위원회나 옴부즈만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 안에도 있고요. 의회 산하에도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계속 반대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하나 있으면 된다. 네. 이런 인식 가지는데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요. 일개 경찰서 예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국민의 인권을 챙긴다? 넌센스죠, 사실은. 굉장히 축소됐죠. 기능도 축소됐고 그렇죠. 역할도 축소됐고 뭐 아마 요새는 국가인권위원회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거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문화된 조직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거기 계시는 위원들이 좀 자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야당 몫의 위원들도 좀 덕발 있게 못 싸우세요.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차관급 하나 그리고 비상임 하나가 야당 몫이거든요. 네. 11명 중에서 나머지 대법원이 뭐 3명인가 네. 임명하고 대통령이 4명 임명하고 국회 4명 임명한 시스템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임기가 한 번 끝나요. 이제 야당이 여성 상임위원 차관급으로 하나 이제 네. 뽑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지금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분이 좀 가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윤일병 사건 터졌을 때 인권위가 조사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하고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그런 것들 브리핑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진검승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친정부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은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좌파 정권이 됐든 우파 정권이 됐든 간에 계속 대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설탕이 돼 버리면은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다 쓰겠어요. 마태복음에 갖다 버리라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갖다 버려야 되겠네. 갖다 버려야 되는. 국가인권이요. 갖다 버려야 되나? 갖다 버리면 좀 그러니까. 공권력이 또 너무 좋아. 저 새끼들 저거 없어지니까. 와 신난다 이럴 수 네. 있으니까 없애진 말고. 없애진 말고 좀 자기 역할을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짜게. 어느 조직이든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멍 다 뚫리는 데를 보면 전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군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앞으로 좀 새롭게 도입될 군인권옴부즈만 좀
이 제도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엄마들은요 윤일병 사건 이후에 너무 끔찍하거든요. 당장 우리 아들 군대 가게 생겼는데 저거 가서 또 얻어맞고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애가 앞으로 커서 여군 된다고 하는데 가서 또 괜히 엄한 인간들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일병 사건 이후에 좀 많이 상담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직접 전화 오는 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전화가 주로 왔는데요. 본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간부가 됐건 네. 병사가 됐건 간에요. 직접적으로 상담 게시판에다 글을 남긴다든가 전화를 직접 한다든가 이메일 직접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해병대까지도. 해병대까지도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윤일병과 윤일병 가족들한테 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간에 윤일병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묻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자기 권리의식이 굉장히 향상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컸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 자식이 무사히 전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어떤 이성을 발휘해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끔 대만처럼 네. 우리 지금 뭐 김동윤 기자가 또 대만 취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황마마도 있었고 또 그런 의문사에 대한 어떤 국민 뭐 1984 운동 20만이 총통부 앞에 모여서 요구하는 그러한 집단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의 군대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었거든요. 대만도 사실은 한국보다 다음은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네. 80년대 중반까지 계엄령이 그렇습니다. 선포됐었고 거의 군인 경찰이 통치하는 시스템, 강압적 시스템이 한국보다 더했고 우리처럼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고 양안 관계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만은 굉장히 지금 우리보다 10년을 앞서가는데 우리 병역 문화는 대만보다 굉장히 들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항상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기동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하고의 인권 시스템을 우리가 견지해 봤을 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 라는 거죠. 이쪽은 자율적인 병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은 사고 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그냥 자기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6.25 시절에 있던 것처럼 위수지역도 아직도 있고 병역의 80%를 잡고 있어요. 20%만 휴가 외출 외박을 내보내는데 위수지역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냅두고는 유사시에 터지면 가까운 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장이나 지휘관이나 위수지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 다 지키라고 그래. 왜냐하면 사단장은 멀리 나갔는데 전쟁 터지면은 지휘를 안 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어디를 가 있거나 전쟁이 터지면은 계엄이 선포되면은 가까운 부대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동원 인력으로 가면 되는. 어차피 80%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는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수 지역에 대한 반헌법적인 문제 제기도 당사자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등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을 육군이나 각군본부는 잡고 우리 의회도 이 맨날 선거철 되면은 월급 50만 원 공약이나 걸고 하나도 바꿔주지 않고는 네. 그런 선심성 공약 누구처럼 페플리즘 막 안모 씨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값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군인들 병장 월급 상병 기준으로 하면 15만 원이에요. 담배 한 보루 사면은 땡이네. 4만 원. 몇 보루 사면 끝이에요. 그도 아니 세상에 복무는 복무대로 해서 의무복무로 해가지고 월급을 그렇게 짜게 줘놓고는 군인한테 세금 왜 매기냐고요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 군 담배세? 아니 간부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그 세금이 오른 걸로 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병사들은 15만 원 줘요. 근데 거기에 세금 와장창 매겨. 무슨 양아치야 이게 도대체. 아니 학자금 MB는요. 네. 학자금 대출 가지고 장사를 하더만. 그래서 군에 간 이 병사들에게도 대출금 이자를 네. 내게끔 했어요. MB가. 그래서 우리가 막 강하게 기자회견하고 헌법소원 내겠다 막 이러니까는 국회에서 그제야 막 이거 감면해줬거든요. 네. 복무기간 동안 월 420 몇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무기간 동안 내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 의무복무예요. 네.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에는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라 지키러 갔어. 아니 면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인천공항 가면은 면세 담배 팔면서 왜 군인들한테 면세 담배 안 파냐고. 근데 혹시 그 군에서 군용 담배 팔면 그 전부 간부들이 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간부들 못 사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병사용으로 딱 찍고 그거 잘못 그렇죠. 사면은 절도죄로 처벌해야 돼.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과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되지. 이 중과세. 네. 네. 아니 또 나중에 이제 뒤로 다 팔 사람들이 거야. 오해하는데 저는 흡연자가 아니에요. 네, 저도 비흡연자입니다. 네, 비흡연자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조세 저항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스턴 차 사건이 왜 일어난? 미국 독립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그 차값을 세금 매기내 가지고는 난리가 난 거죠. 전쟁까지 치렀는데 이 사람들은 뭐 도대체 너무 착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간이 더 해군은 GS가 다 들어왔어요. GS? 네, PX가 다 GS가 다 먹었어요. 네. 다 물가 올랐다고요. PX의 물가도 올랐어요. 그럼요. 이제 그러면 군 급식도 이제는 외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 급식 푸드 뭐 이런 데가 학교 급식에서 철수한 사람들이 이 먹잇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컴플레인이 없거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군인권센터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할 일이 점점 할 게 많아지는 거네. 지금 보면은 폭력 사건, 성범죄 거기다가 이제 사회권 문제까지, 경제 사회권까지 인권의 전 문제를 다 포괄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도 손질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8월에 이제 군인연금 할 거예요. 군인연금 저는 손대는 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공무원의 연금이나 공무원의 처우는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우가 무너져 내리면은요 부정부패하고 결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 많았어요. 군용 담배 빼서 팔고, 그다음 군용 맥주 빼서 팔고, 그러다가 뒷거래하다 돼지고기 빼서 팔고 그러기 때문에 쌀 빼서 팔고. 옥탄가 높은 기름 빼서 팔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낮아지면은 부정부패하고 연관. 교도관들도요. 얘네 다 담배 장사했다고요. 옛날에 까치 담배 장사했다. 요즘은 안 한다면 커피 장사하고 뭐 다 했는데 안 해요. 요즘 교정공무원도 처우 DJ가 되면서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네, DJ가 감옥에 오래 살아가지고 아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제 병생활 해가지고는 병문안 혁신하면서 이 지금 내무반 침상형으로 다 바꿨잖아요. 1인 침상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인연금 이건 이제 반대 운동에도 이제 또 삭감 반대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향군이네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군인권센터가 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될 분은 감옥도 좀 길게 살아보고. 군대도 꼭 가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뭔가 좀 경험이 있어야 그거를 자기 피부로 알고 이 제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네요. 대통령쯤 되는 사람은 철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철학의 깊이가 있어야지 모든 광범위한 구조 속에서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거지 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민생 탐방하면서 어느 그 서울의 한 가정에 들어갔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제 마당의 수도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마당의 수도 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말아서 조금 틀어놔야 돼요. 똘똘 말아 그렇죠. 놓잖아요. 그래서 좀 쫄쫄쫄쫄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얼잖아. 근데 박근혜 후보 딱 들어가면서 아우 수도가 새고 있다면서 그거를 꽉 잠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민생 행보 한다고 한 건데 그걸 보고 있던 기자들이 전부 저분은 저런데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구나. 겨울에 저 수도를 조금 열어놔야 얼지 않는다는 거를 저분은 모르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자들이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를 알고도 잘 못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어느 기자가 그거를 꼭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카메라 기자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렇게 경험이 좀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이렇게 뭐 군에서는 원아웃 제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하지만 성범죄 또 날 가능성도 높고요. 벌어질 때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 대책,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뭐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네. 이 법률적으로 마련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군인 복무규율이 외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징계 매기겠다. 이렇게 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도 좀 삭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청구권적 기본권, 자기 권리 구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런 헌법 취지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좀 없애야 된다.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도 못해. 신고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이제 못하도록 외부에는 되어 알 있는 수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정말 그 군 범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정말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실천을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만 앞서네요. 뭐 실천, 그러니까 과거의 수뇌부하고는 성범죄에 대한 태도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군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좀 지휘관들이 하나둘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군 만명 시대가 왔고, 이제 뭐 곧 이렇게 되면은 야전에 또 이제 그 여성 사단장도 이제 탄생하게 될 거고, 네. 그 가까이 보면 자기네들 미군을 보더라도 뭐 해병대나 해군 이런 데 보면은 여군이 막 막 3스타 막 그러니까 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군 비율이 굉장히 우리보다 높으니까 거기는 한 20%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합동군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질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군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네. 군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협치를 한다면은 저는 뭐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중적으로 단죄받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오늘 기자회견은요. 1년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31사단에서 실족사 했는데 그것도 뭐 탈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해군 평택 2함대에서 이제 한포 사격 훈련하다가 그 불발탄 네. 제거 뭐 못해가지고 이제 또 이게 포가 나가면서 또 이 뇌손상 온 병사 문제,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이제 자주포에 깔려서 죽은 이 생명권에 대한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네.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좀 정보를 좀 몇 가지 습득한 게 있어서 네. 그 문제 제기도 좀 하면서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군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 정보의 일단은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기자회견이 11시인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되죠. 돼요? 네. 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뭐 이제 그 입항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과 그리고 그 실족사 당한 곳이 과거에도 그러한 실족사가 여러 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몇 가지는 이제 뭐 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뭐죠 저기 그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점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자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줄지 않고 있고요. 네. 그 거기에 비해서 안전사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25 이후에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더 많았고 자살이 적었는데 네. 비율이 이제 안전사고사보다는 자살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안에서. 군 안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들보다 더 안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뭐 기자회견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